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의 무관심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에게 무관심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거대한 것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은 내게서 무시당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목요일에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하던 어떤 남자의 소쿠리에 있던 돈 몇 푼을 어떤 여자가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그 남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어버버거리며 애써 그 여자를 쫓아갔다. 그 뒷모습이 꽤 우스워 보였다. 어차피 내일이 아니었다. 토요일인가 어떤 꼬마가 놀이터에서 불량한 중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있었다. 덩치가 꽤 큰 나로서는 가서 훈계하거나 말리면 쉽게 멈출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샌드백처럼 무언가 퍽퍽 박히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마 전엔 골목길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강간당하는 여자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쯤 내 심적 부담감도 점점 가벼워졌다. 어차피 누군가 신고했을 테니까. 또 어제는 옆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와장창 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단말마처럼 여러 비명이 들리더니 금세 잠잠해졌다. 아마 가벼운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다. 그 후로 경찰차나 구급차가 다녀간 것 같지만 별로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전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었다. 남의 가정사 아닌가.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상하게 분장한 가면을 쓰고 자기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내가 사는 잠실 근처라길래 잠시 뜨끔하긴 했지만 당연히 미친 소리라 생각했다. 그런 헛소리는 인터넷에 하루 이틀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 글의 조회수는 10 정도였고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늦은 밤이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뒤통수가 아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20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돌아보곤 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주차장은 지하 2층인데 1층 로비 계단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봤던 그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났다. 시카를 들고 고개를 40도쯤 왼쪽, 오른쪽으로 기괴하게 꺾어가면서 내게 다가왔다.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손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때마침 멀리서 동네 주민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남자는 그 주민과 눈이 마주치자 칼을 등 뒤로 숨기고 다른 손을 배 쪽으로 기울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 재미난 모습에 주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인사하며 지나갔다. 그 주민이 고개를 살짝 돌린 순간 옆구리에 시큼한 감각이 느껴졌다. 아프다기보단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질감이 들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옆구리와 등 가슴을 번갈아 가며 날 마구 찔렀다. 아까 지나갔던 주민이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쓰러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 이건 그 사람에게 무섭다기보단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공원. 이건 조합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야. 어느 날 그는 산속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대. 가던 중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이 있더래. 완전히 어두워진 후였지만 밤벚꽃을 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그대로 그 공원에 들어갔다고 해. 산기슭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그 공원에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벚꽃을 올려다봤다고 해. 아무 생각 없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누가 그의 몸을 막 흔들었대.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중년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당신, 이런 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놀라서 아니요, 그냥 벤치에서 밤벚꽃을 보려고 라고 대답하던 중 자신이 처음 보는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대. 사방이 흰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였고 어딘가 희미하게 악취가 나는 곳이었지.
그는 어느새 더러운 변기 위에 앉아 있던 거야. 그는 당황해서 그 아저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 공원 구석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지. 그중 한 칸에 스스로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랐지. 주변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서 어디 다친 사람인가 했어. 몸 상태는 괜찮은가?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옆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 밤 산책 중이었던 것 같았지. 아니요, 저는 저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아저씨가 앞에 계셨네요. 그는 설명했지만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꼈대.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 화장실. 옛날에 2명이나 자살한 사람이 나온 곳이야. 쓸데없는 참견일지 모르지만 그냥 신경이 쓰이더라고. 자살이라는 말에 그는 무심코 움찔했다고 해. 몸 상태를 다시 점검해봤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 그는 그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공원을 떠났다고 해. 그 후로 그 공원에는 혼자 가지 않게 됐다고 해. 세 번째 이야기 신의 손. 이건 어느 등산가의 이야기야. 그는 정말로 산에 미친 사람이었대.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곤 했지. 어느 날 그 남자는 산에 올랐는데 엄청난 눈보라에 휩쓸리고 말았어. 체력이 바닥났고 결국 눈 속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박을 하기로 했지. 이틀 후 겨우 살아서 내려왔지만 대가는 컸어. 왼손 검지, 중지, 약지를 동상 때문에 모두 절단해야 했거든. 하지만 이 정도 부상은 그의 등산 열정을 꺾지 못했어. 오히려 그 후 더 강한 투쟁심이 생겼다고 하더군. 그는 잃은 손가락을 커버하려고 필사적으로 재활에 매진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 사건 이후 첫 등산이었어. 그는 어느 험준한 바위 능선을 오르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경쾌하게 등반했지. 능선 위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때였어.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왔고 그는 그만 밸런스를 잃고 말았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위 경사면에 뻗었지. 다행히 추락을 면했지만 자세히 보니 왼손에는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있었어. 그런데 분명 그는 느꼈다고 해. 잘려나간 새 손가락이 바위를 잡고 있는 감촉을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그의 생명을 구한 거야.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오른팔로 바위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어. 능선 위로 올라온 후 그는 왼손을 다시 보았지. 하지만 당연히 잘려나간 손가락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신의 손을 얻었다고 말한대. 그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신의 손을 얻은 순간이었다고 강조한대. 네 번째 이야기 못의 주인. 옛날 이야기야. 여름에 먼 친척네 시골로 놀러 갔었지. 기우연이었지만 다른 현과 붙어 있는 산간 마을이었어. 그 마을 안에는 깨끗한 강이 있었는데 상류에서는 계류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 강의 중간쯤엔 양쪽에 큰 돌이 있고 그 아래엔 수심이 2m쯤 되는 못이 있었지. 아이들은 그곳에서 놀곤 했어. 그날도 아침부터 못에서 놀다가 낮이 되자 다시 물놀이를 하러 갔어. 모두 바위 위에서 못을 향해 뛰어들며 놀고 있었는데 동생은 아침에 한번 뛰어내렸다가 발이 닿지 않자 무서웠던지 낮에는 가까이 가지 않더라. 나는 동생과 함께 얕은 여울에서 놀고 있었지. 아이들이 뛰어내리며 내는 물소리와 환호성이 부러워서 문득 못을 바라봤는데 그곳에 낯선 아이가 서 있었어. 머리만 내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도 일주일쯤 지내면 얼굴 정도는 기억하기 마련인데 말이지. 이소노 와카메 같은 단발머리에 그 아이는 전혀 본 기억이 없었어. 갑자기 그 아이가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더라. 헤엄친다기보다는 비치볼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지. 내 동생도 그걸 보고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어.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물가로 올라왔지. 그 아이는 개구리 같은 자세로 우리가 있던 자리로 헤엄쳐 오고 있었어. 수영복은 입지 않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더라. 혹시 못의 주인일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어. 그 주인은 머리를 수면에 살짝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고 했거든. 둥근 생선 눈알 같은 깜빡이지 않는 눈을 한 그 녀석이 말을 걸었어. 저기 놀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이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로 돌아가자고 말했어. 그날은 그 일 이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다섯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나.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 친구가 직접 겪은 경험이야. 친구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는 학교와 자취방을 오가며 바쁜 생활을 보냈지.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친구는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곤 했지. 그의 책상은 창문 옆에 있었고 바로 옆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어. 처음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거울 속에 자신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처음에는 피곤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어. 거울 속에 자신이 미세하게 달라 보였기 때문이야. 자세히 보니 눈동자의 위치나 고개를 돌리는 속도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대. 그러나 친구는 그저 자신의 피로 탓으로 돌리려고 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을 좀 더 자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 책상에 앉아있던 그는 잠시 눈을 쉬려고 거울을 보았는데 그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먼저 고개를 돌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걸 본 거야. 너무 놀라서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친구는 혼란스러웠고 곧바로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거울 속 자신이 뭔가 말을 걸어올 것 같았거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는 공포에 휩싸여 방을 뛰쳐나갔어. 며칠 동안 그는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 결국 그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고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가 거울을 덮은 지 몇 주가 지난 후였어. 하루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무시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 물건을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였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주방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때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한밤중에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심지어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보기도 했어. 친구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지. 어느 날 친구는 자신의 자취방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 그날 밤 그는 거울에 덮어둔 천을 벗기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로 했어. 거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달랐어. 거울 속에 자신이 천천히 웃고 있었거든. 너무 놀란 그는 서둘러 거울을 덮었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 짐을 챙겨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야. 그날 저녁 그는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었어. 친구는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 며칠 후 그는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 짐을 마저 정리하기로 했어. 거울 속에 자신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는 친구 몇 명을 불러서 같이 방을 치우기로 했어.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대.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눈길이 거울로 향했어.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거든. 거울 속에는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웃고 있지 않았대. 대신에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듯 보였어. 그 순간 친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 그는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와버렸대.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그 자취방에 돌아가지 않았어. 결국 그 방은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비워졌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진짜 자신이 맞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 역시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곤 해. 내 친구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긴장한다고 말해. 아마 그날의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자주 거울 속에 나가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곤 해. 친구의 경험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아직도 그 친구는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대보며 진짜인지 확인해 본다고 해. 여섯 번째 이야기 낯선 방.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겪은 일인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주인공인 혜진은 도시에 살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그녀는 바쁜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차에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추천받은 작은 시골 마을로 잠시 여행을 떠났어. 마을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지. 혜진은 그 마을에서 나흘간 머물 예정이었고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어.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형태였고 주인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어. 할머니는 혜진에게 집 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할머니가 말을 시작할 때의 표정이 조금 묘했거든. 이 집은 참 오래된 곳이에요. 여러 세대가 살아온 곳이라 가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밤에 방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냥 무시하길 바라요.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니까. 혜진은 그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오래된 집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낯선 기운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그녀는 방으로 안내받았고 방은 깔끔하고 아늑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어. 민박집 할머니가 만들어준 저녁을 먹고 혜진은 간단히 책을 읽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도시에서 느끼던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에 침대에 누우니 금방 잠에 들었지.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어. 하지만 두 번째 밤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그날 밤 혜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새벽쯤 갑자기 잠에서 깼어.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어. 하지만 희미하게 창밖에서 들어오는 달빛 덕분에 방 안의 형체들이 어렴풋이 보였지. 혜진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어.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 방 안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 분명히 자신이 잠들었던 그 방이 맞았는데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 침대 옆에 놓였던 책상이나 의자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방을 둘러볼수록 그 낯선 감각은 더 강해졌지. 혜진은 일어나서 불을 켜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이 켜지지 않았어. 스위치를 몇 번이나 눌러봤지만 전등은 반응하지 않았지. 그녀는 조금 당황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방 안에서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 소리는 마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 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멈췄고 혜진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어. 결국 그녀는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아침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민박집 할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먼. 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는 법이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혜진은 마음이 조금 풀렸어. 그날은 마을 주변을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을 가다듬었지. 밤이 되면 다시 불안해질까봐 걱정했지만 그래도 민박집은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엔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었어. 세 번째 밤이 찾아왔어. 혜진은 다시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누웠고 곧바로 잠이 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도 새벽쯤에 잠에서 깼지. 이번엔 시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 분명히 어제와 같은 시간대였지. 이상하게도 이번엔 방 안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 마치 자신이 이 방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심지어 침대도 어제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정확히 말하자면
방 안의 모든 것이 조금씩 이동한 것처럼 보였던 거야. 이번에는 불을 켜려고 하지도 않았어. 불이 켜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그녀는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기 시작했어. 눈에 띄게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그 낯선 기운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 순간 문 쪽에서 다시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엔 그 소리가 훨씬 더 가까웠어. 마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지. 혜진은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 혜진은 숨을 죽이며 그 그림자를 응시했어. 그러나 그 그림자는 문을 완전히 열고 들어오는 대신 문틈 사이에서 멈춰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그 순간 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 마치 누군가 그녀를 침대에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그림자는 여전히 문틈 사이에 서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녀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내려와 문으로 달려갔지.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 분명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 그림자는 이제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고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혜진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 민박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지. 그림자는 그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혜진은 두려움에 떨며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고 했어. 그림자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박집 할머니가 들어왔어. 할머니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고 물었지. 혜진은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다시 둘러봤어. 그림자는 사라졌고 방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니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그날 아침 혜진은 서둘러 짐을 싸고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민박집 할머니는 그녀를 배웅하며 다음에 다시 오면 언제든 편하게 지내도록 해요. 라고 말했지만 혜진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 도시에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혜진은 그 이후로도 종종 방 안에서 낯선 기운을 느끼곤 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 결국 혜진은 거울이나 방 안의 물건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는 걸 보면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오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대. 그 후로도 그녀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 7번째 이야기 실종된 동생. 이 이야기는 나와 내 동생이 겪었던 일에 관한 거야. 동생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매우 의지하며 자랐어. 우린 5살 차이가 났지만 그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가까웠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했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지냈어. 하지만 그 여름 동생이 사라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 그 사건은 내가 18살, 동생이 13살이던 해 여름 방학에 일어났어. 우리 가족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여름마다 외가가 있는 시골로 휴가를 갔어. 외가가 있는 마을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지. 정말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보낸 여름은 항상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 그 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외가로 떠났어. 외가는 오래된 한옥이었고 넓은 마당과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어. 주변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집 뒤편에는 꽤 큰 산이 이어져 있었지. 우리는 도착한 날부터 자연을 만끽하며 지냈어. 동생과 나는 매일같이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숲속을 돌아다니며 놀았어. 그곳은 도심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지.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 그 사건은 우리가 외가에 머문 지 5일째 되던 날에 일어났어.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우린 저녁 식사 후 시원한 밤 공기를 쐬러 마당으로 나갔어. 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나는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
그때 동생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어. 형, 나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 나는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동생은 항상 이렇게 저녁 산책을 즐겼거든. 그래서 혼자 나가는 것도 그리 걱정하지 않았어. 동생은 마을 주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번 혼자서 산책을 다녀오곤 했으니까. 그렇게 동생은 집을 나갔고, 나는 책을 계속 읽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시계를 보니 동생이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더라고.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는 않았어.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고 2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어. 조금 불안해진 나는 마당을 둘러보며 동생을 불렀지.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어. 마을이 작아서 조금만 둘러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 동생이 다니던 산책로로 걸어갔어. 그 길은 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었지. 동생은 자주 그 길을 따라 산책을 다녔어. 나는 그 길을 따라 동생을 불러가며 걸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동생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 산은 어둡고 숲속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생을 찾아 나섰지. 밤이 깊어졌고 우리 모두는 산속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 누군가는 마을 개울가나 다른 길을 따라 갔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동생은 항상 그 산책로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중심으로 계속 수색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지.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동생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온 마을이 동생을 찾는데 동참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주변 마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생을 찾기 위해 나섰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동생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어. 아무리 찾아도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고 경찰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는 점점 절망에 빠졌고 나는 그때부터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매번 꿈속에서 동생이 나를 부르고 있었거든. 하지만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어. 꿈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다녔고 그는 항상 나와 다른 곳에 있었지. 몇 달이 흐르고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어. 동생은 그렇게 실종자로 남았고 우리 가족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했어.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 동생이 정말 어디로 간 건지, 그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하지만 동생의 실종은 여전히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었지. 내가 동생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 그때부터 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 동생이 사라지기 며칠 전, 동생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날도 우리는 함께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어. 동생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고 나는 그 이유를 물었지. 그러자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형, 요즘 나 이상한 꿈을 꿔. 어떤 남자가 매일 밤 나를 부르고 있어.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꿈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 그 남자가 나를 산으로 데려가려 해. 항상 산속으로 나를 불러.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꾸는 악몽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동생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동생이 실종된 후 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산에서 그를 불렀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동생을 데려가려 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 그러나 그 비밀은 끝내 풀리지 않았어. 동생이 실종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사건과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외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속에 사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산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가끔 그 주인은 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믿고 있었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나는 그 존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 나는 마을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에게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산의 주인은 아주 오래된 존재로 가끔 산속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데려가 버린다는 전설이 있었지. 그 존재는 아이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자신에게 오라고 속삭이곤 했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말했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산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동생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지만 그 존재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어. 모든 것이 전설과 미신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종종 동생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해. 어디선가 그가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아. 때로는 그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나는 가끔씩 외가 근처 산을 찾아가곤 해. 물론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은 아니야. 이미 동생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딘가에서 그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나는 동생의 흔적을 찾으러 다니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 마을의 산속을 돌아다니며 동생을 불러보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게서 응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어쩌면 나는 동생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으니까. 8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초대. 이 이야기는 내 친구 수민이 겪은 일인데 지금도 그가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이야기야. 수민은 그때 막 30대 초반이었고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 한창 바쁠 때였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는 종종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곤 했어. 그날도 오래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고 우리는 자주 가던 술집에서 모이게 됐지. 그날의 술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즐거웠어. 대학 시절 친구들이었기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시간이 늦어지면서 몇몇 친구들이 먼저 집으로 가기 시작했고 결국 남은 사람은 나와 수민 그리고 다른 2명의 친구였어. 우리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술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어. 거기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지. 그때쯤이었어. 수민이 갑자기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 나 오늘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어. 그 말에 우리는 수민에게 무슨 문자인지 물었어.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 메시지를 보여줬지.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 초대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오후 6시경에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수민은 그때는 그냥 스팸 문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 우리는 그 문자를 보고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어.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초대라니 무슨 초대? 결혼식 초대라도 받은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수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문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술자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 바로 잠에 들었지. 그런데 다음날 나는 수민에게서 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 그 문자를 보고 나는 곧바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지. 수민은 어제 집에 돌아간 후에 겪은 일을 이야기해줬어. 수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다고 했어. 왠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대. 그저 자신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도착했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민은 씻고 바로 잠들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대.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민은 잠결에 그것이 방문 너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아챘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는 방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대. 그 사람은 가만히 서서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지. 수민은 깜짝 놀라서 얼른 불을 켰지만 그 사람이 사라졌어.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없었고 아무도 없었지. 수민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내내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 다음 날
나는 수민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소름이 끼쳤어. 그가 본 사람이 정말 꿈속의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수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수민은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어. 며칠이 지나고 수민은 나에게 또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이번에는 또 다른 초대장이었지. 다시 초대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어. 수민은 그 문자를 보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불안해했어. 나는 그에게 그냥 스팸 문자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수민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말했어. 수민은 그날 밤에도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방문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느꼈다고 했지. 하지만 방을 나가면 아무도 없었어. 그런 일이 계속되자 수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 결국 나는 수민에게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 그래서 수민은 잠시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 그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수민은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날 밤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어. 하지만 문제는 그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됐어. 수민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대. 마지막 초대입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수민은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도 불안해졌고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 나는 그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지만 수민은 왠지 모르게 그 문자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 그는 자기가 그 초대에 응해야만 이 모든 이상한 일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 결국 수민은 그날 밤 문자에 적힌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 장소는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지.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버려진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하고 있었어. 하지만 수민은 그날 밤 혼자서 그곳으로 향했지. 그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폐가로 들어갔어. 폐가는 어두웠고 내부는 부서진 가구와 먼지로 가득했대. 수민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는 폐가의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대. 그 방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수민은 거울을 보고 서서히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 그때 거울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 수민은 분명히 거울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천천히 웃고 있는 걸 보았대. 그 순간 수민은 몸이 얼어붙었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 거울 속에 자신은 서서히 웃고 있었고 수민은 그 웃음에 휘말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대.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은 정신을 잃었어. 다음날 아침 그는 폐가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대. 그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수민은 그 문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폐가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면 몸이 떨린다고 말했지. 그는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 안에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고 해. 수민이 그 초대에 응한 후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이한 일을 겪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폐가에서 자신이 본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가끔씩 수민은 거울 속에서 그날의 초대를 다시 받는 꿈을 꾸곤 한다고 해. 그가 정말로 그날 밤 초대된 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초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결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할 거야.